반갑습니다. 수능 전 마지막 수업, 오늘은 비문학 편을 준비했습니다. 비문학에서는 딱 두 가지만 강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글을 여유롭게 읽으며 지문의 흐름을 파악해달라는 것. 두 번째는 매력적인 오답이 나에게 매력적인 이유를 파악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하기 위해서는 첫 단락의 기능, 그리고 각 단락에서 화제가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를 위주로 글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선택했던 선택지, 왜 선택했는지를 분석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문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단락이니까 첫 단락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첫 단락의 역할 어떻게 파악하나요? 일단은 그냥 글을 읽으세요. 첫 단락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 첫 단락의 마지막과 두 번째 단락의 처음을 연결해서 보면 데이터 소유권이 누구에게 기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구나 라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고요. 다시 그 이유는 데이터를 재화로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데이터 경제적 가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제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은 다 배경 지식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여기서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연결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데이터, 개인, 정보 주체. 이게 지금 같은 라인이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죠. 두 번째, 빅데이터, 정보 처리자, 기업, 빅데이터 보유자. 이게 지금 다 같은 라인이겠지요. 그러니 이 글을 다 읽을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얘네들의 연결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개인이라고 소개가 되든 정보 주체라고 소개가 되든 이게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정보 처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든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보유자라고 이야기를 하든 이게 지금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은 반드시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 더 갈게요. 개인의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차이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차이점으로 잡는 것은 데이터가 대량으로 직접 처리된다 인 거죠. 여기까지를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한 번에 기억이 안 난다면 다음 단락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논의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기속되어야 하느냐인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당연히 이 누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을 겁니다. 빠르게 한번 찾아볼까요? 빅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빅데이터 보유자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정보 처리자, 기업 등으로 읽을 줄 아셔야 되고요. 정보 주체라는 것은 개인으로 읽을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주장이므로 이 주장에는 당연히 이유와 근거가 따르게 마련이겠지요.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유와 근거가 제시됩니다.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기억을 하되 나머지 부분들을 최대한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기억력이 좋을 때라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문을 다 읽고서 지문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너무 많은 문장을 한꺼번에 다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천천히 읽으시면서 각 단락별로 화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요. 나머지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는다 정도면 메인 정보는 기억하고 주변 정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되돌아온다라는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단락 읽었죠?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세 번째 단락을 봤더니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논의의 중심이 소유권의 주체라 그랬었는데 세 번째 단락에서는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했으니 이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된 논의가 소개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 화제가 완전히 전환되었다라는 것, 바뀌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글을 읽는 게 수월합니다. 볼까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법에서
소유권이 아니라 이동권을 명문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이동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가 되고요. 다만 이동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데이터가 이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범위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화 이전에도 데이터 이동이 가능했던 범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정도가 세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단락이에요. 법제화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네 번째 단락은 데이터 이동권을 법제화함으로써 얻은 효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다시 그 효과가 무엇이냐면 생성비용과 거래비용을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생성비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거래비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된다라고 해서 기대 효과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을 볼까요? 근데 여기서는 한편이라는 말로 화제가 좀 전환된다라는 표지어를 준 후에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다라고 해서 우려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은 다 법제화라는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법제화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네 번째 단락은 그로 인한 장점, 다섯 번째 단락은 그로 인해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각 단락의 화제를 명확하게 끊어주시는 겁니다. 이 우려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 내용의 끝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문을 한번 복습해 보면요. 첫 번째 단락에선 배경 지식을 먼저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는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단락의 논의는 소유권의 주체, 세 번째 단락의 논의는 데이터 이동권이네요.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법제화 이후에 장점,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각각 소개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편하게 읽어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문제를 빠르게 보여드릴 건데요. 4번의 정답은 3번인데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죠. 현행법에는 소유권이 아니라 이동권에 관한 것만 명문화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 정보였죠. 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는데요. 얘는 이게 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많은 친구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데요. 나는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데요. 가는 나가 생성한 데이터를 이전받는 그룹입니다. 그러므로 데이터의 생산 비용과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죠. 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맞는데요. 이 지문에서는 대체 이 나 그룹이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본다면 나 그룹 같은 경우는 생성 비용은 이미 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거래 비용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가가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와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나그룹 같은 경우는 애초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생각이 없었던 그룹이기 때문에 얘네한테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비용이죠. 애초에 거래 비용을 아낀다라고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흐름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가는 생성 비용도 아낄 수 있고 거래 비용도 아낄 수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것을 원하는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할 조차가 필요 없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나 그룹의 이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흐름은 좀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은 보기 문제인데요.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는 보기에서 내용 파악이 얼추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분석 가공했다라고 했으니 빅데이터가 되었겠구나 라는 생각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해당하는 게 이 정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은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서 포인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자신의 정보를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법제화가 이루어졌고요.
이 세 가지를 이동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계좌 자동이체 항목을 보시면서는 얘는 법제화 이전에도 이동이 가능했던 것,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이라는 것은 이것에 해당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은행에서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머릿속에서 완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얘는 법제화 이전에도 가능했던 아이, 얘는 법제화 이후에도 불가능한 아이, 얘는 법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한 아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4번입니다.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죠. 7번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러면 지문 다 읽고 문제까지 푼 겁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5번 문제의 정답, 5번이 대체 왜 틀린 선택지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보여드릴게요. 역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첫 번째 단락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다음에 물음표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화제가 제시됐을 가능성이 되게 크네요. 초정밀 저울은 미세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이게 이 글의 화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내용은 머릿속에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 글의 화제입니다. 초정밀 저울이 미세물질의 질량을 재는 방법. 되셨죠? 근데요, 글의 흐름을 보자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다음 단락에서는 앞전 효과에 대해서 소개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앞전 효과는 배경 지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문이 언제부터 다시 이 화제를 소개하고 있는가를 찾아나가는 데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앞전 효과에 대한 설명,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인지 어디부터 다시 화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두 번째 거를 먼저 찾아볼게요. 두 번째 단락을 봤더니 앞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앞전체를 소개하는데 다음 단락에서 다시 앞전체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지금 배경 지식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정보 줄여볼까요?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입니다. 질량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주파수, 민감하게 변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기서 다시 화제로 넘어왔구나라는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 세 번째 단락이 너무나 과학적인 원리와 같은 설명이라 정보량도 많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갔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셔도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질량 어떻게 측정한다고요? 주파수의 변화로 측정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변화라고 했으니 이게 감소인지 증가인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위쪽에 소개가 됩니다. 주파수가 감소한다고. 다시 어떻게 하면 주파수가 감소하나요? 질량이 증가하면 주파수가 감소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더 설명을 보는 겁니다. 물질이 달라붙어서 질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주파수가 감소하는 거냐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화제와 관련된 부분을 찾고 나서 얘랑 관련된 정보들을 다시 읽어 나가다 보면 의외로 지문이 쉽게 이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앞부분을 보여드리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위에서 수정 진동자, 고유 주파수. 그러니까 주파수는 무엇인지, 고유 주파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수정 진동자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위해서 역으로 다시 확인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화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두 문장에서 다 확인을 했으므로 나머지 내용은 선택지에서 물을 때 다시 확인하러 오셔도 된다라고 편하게 마음 먹으셔도 돼요. 이 뒷부분의 내용 같은 경우도 질량의 민감도를 구하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민감도가 크다 작다라고 하면 이 구하는 방법 다시 보시면서 선택지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락이에요. 여기서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제가 완전히 전환된다라는 인식이 역시 있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농도 감지, 이 변화 포인트를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까지는 질량 측정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농도 감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농도를 감지하는지가 나올 건데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상적인 것은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가 떠오르는 겁니다. 기체가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질량이 증가하면 주파수가 감소한다라고 했죠. 여기서도 볼까요? 기체가 달라붙으면 질량 변화가 생겨서 주파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활용해서 농도를 감지하는지를 이제부터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그 정보가 여기서 소개가 되죠.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농도에 따라 주파수의 값이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단락의 핵심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농도, 반응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시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될 내용이죠. 다음 단락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그런데로 시작을 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렵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죠. 문제가 제시됐으면 당연히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대상 기체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는다 인 겁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두 가지 문제 해결된다. 이게 끝이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선 다시 한번 민감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역시 그냥 편하게 읽으시고 나중에 선택지에서 물으면 되돌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읽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 이 과학기술 제재가 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만 찾아라가 아니라 매 문장 꼼꼼히 열심히 읽으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장을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맨 첫 단락에서 보여줬던 그 화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중간에 화제가 변하죠. 그 바뀐 화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중심에 두고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서 뻗어져 나가는 그 정보의 가지를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 또 빠르게 볼까요? 8번에 답 5번이죠. 작동 원리 설명하고요. 이것을 농도 측정 방법에 적용하는 것 설명하고 있죠. 정확하게 지문의 흐름을 이해했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8번 문제는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8번 문제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8번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지문을 완전히 잘못 읽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8번 문제는 만약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정확하게 정답인지를 몰랐다면 이것은 올바르게 문제를 푸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8번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문의 구조, 지문의 화제를 얼마나 잘 잡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예, 여기서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고유 주파수 어디에 소개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주파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고유 주파수와 주파수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크기가 다르면 고유 주파수가 달라진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찾으러 가지 않더라도 그 부분이 중요한 배경지식 부분이었다라고 열심히 우리가 글을 읽었다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죠. 다음 문제입니다. 기억은 고유 주파수고 정답은 5번인데요.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유한 주파수 값이니까 얘는 변화하는 대상이 아니죠. 사실 그냥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전압이죠. 그러면 전압의 역할을 찾으러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전압은 더 큰 폭으로 진동하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앞 문제와 동일한 단락의 이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은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지문에서 소개가 됐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기를 읽으시면서 기억이 나셨던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기억이 나시지 않았다면 지문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좀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이거는 그냥 지문에 가보시면 그대로 정답은 나오고요. 이 문제는 선택지가 매우 깁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긴 경우에는 조그만 차이로 단어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파수와 고유 주파수는 다른 거죠. 주파수랑 진동수는 다른 겁니다. 주파수는 횟수였죠. 이러한 세세한 차이들, 누군가는 이게 무슨 세세한 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누군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 못하고 선택지를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자신의 능력은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인지하면서 읽고 있느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읽었느냐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1번 선택지는요, 고유 주파수를 미리 측정해 놓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미리 측정해 놓는 것이 아니죠. 농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측정해 놓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서요, 이렇게 대상에 해당하는 것들 제대로 안 보시고 그냥 서술어 몇 개만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명사 몇 개만으로 파악하려고 하면 잘못된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끊어서 정확하게 단어 확인해주는 습관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3번 선택지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달라붙도록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고 했다라고 목적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달라붙도록 처리한 이유는 큰 폭으로 진동하기 위함이 아니라 질량 변화로 인해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해주면서 푸셔야 됩니다. 이러면 과학 지문도 끝났죠. 이제 마지막 지문인데요. 가, 나 지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가, 나 지문은 가지문을 다 읽고 나서 가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는 어떻게든 가지문의 내용과 나지문의 내용을 최대한 엮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가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중에서 나지문에 통용되는 것이 있는가, 쓰이는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비슷한 내용이 열거되어 있는 거라면 절대 가지문과 나지문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지문처럼 가지문의 정보를 나지문에서 배경지식으로 써먹는다라고 한다면 가지문에 있는 내용이 배경지식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이 지문에서는 첫 번째 단락의 역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제에 대해서 소개가 되면서 첫 번째 단락에서부터 바로 신분제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경국대전에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고 있고요. 양인의 특징, 천인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근데 16세기 이후에 양인이 양반과 중인과 상민으로 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조선사회의 근간이었다.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화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뭐가 정리되셔야 되냐면 조선시대의 신분제에 양인이 있었고 천인이 있었다. 근데 16세기에 천인은 다시 양반과 중인과 상민으로 나뉘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근데 또 분화가 확대되었다라고 했죠.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16세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선 후기. 계속해서 신분제가 분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또 어떻게 분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인데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양인, 천민, 양인은 다시 양반, 중인, 상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계급 내에서 다시 또 분화가 있었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 계급 중 천인, 거기에는 또 어떤 계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노비였대요. 이 노비를 통해 신분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쭉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죠. 다음 단락, 이번에는 18세기 이후입니다.
앞에 단락에서는 천민, 그 중에서도 노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상민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상민층이 어디에 속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양인과 천인이 있었죠. 그 양인이 다시 양반과 중인과 상민으로 나뉘었죠. 그 상민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분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민층이 유학이라는 직역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앞에 단락에서는 노비, 뒤에 단락에서는 상민층, 이것에 대해서 구체화해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유학 직역을 획득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소개를 해주고 있죠. 하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설명까지가 이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단락은 구연 같은 느낌이죠. 어쨌든 이 지문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됐던 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신분의 구분입니다. 그 내용만 머릿속에 있었다면 사실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이 크게 헷갈릴 것 없이 글을 수월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지문을 간단하게 읽고 나서 문제 풀 수 있는 것만 풀어보는 겁니다. 1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작동하지 않는 이라고 했는데 가보개혁으로 철폐될 때까지 작동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계속 분화라는 말을 썼지요. 기존의 것이 유지된 상태에서 점점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완전히 다른 체계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어요. 14번 문제에서는 기억과 관련된 것만 볼 수 있으니까 걔만 한번 해결한다라는 느낌으로 선택지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은 기억이 없으니까 해결 못하는 거고 기억은 능력주의라는 말이 뜬금없이 나오는데 우리 이러한 말 지문에 전혀 없었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사실 추론으로 보더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자율적인 노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문에서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두고 나머지는 그냥 나지문 읽고 풀어야 되겠네요. 나지문 가볼게요. 이번에 이 지문에서 나지문은 가지문의 내용을 상당히 많이 가져다 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지문의 내용이 배경지식화 되어 있는 지문이거든요. 사실 이번 수능에서는 그래서 이 구조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지문과 나지문을 연결 지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형태로 연결을 짓겠구나라는 것을 딱 정확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문이 배경지식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지문에서 소개가 됐었던 내용이다 라는 것이 기억이 나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되게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영원과 정약용의 개혁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명확하게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형원의 개혁론, 정약용의 개혁론을 살펴봐야 되는데 두 명의 개혁론을 소개하고 있으니 이 두 개의 정보를 명확하게 분류하여 절대 이 내용이 뒤섞이는 일이 없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두 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 차이점, 공통점 같이 잡는 연습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 단락을 보시면 정보의 나열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지문, 이 단락을 어떻게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수능시험장에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우리가 가지문을 읽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산홍공상의 사민이라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했던 이 노비라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신분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양인과 천인으로 나뉜다 그랬고 천인의 대표에 노비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노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산홍공상의 3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신분제랑 유형원이 말하는 이 신분제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산홍공상이니 3인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안 나오는데 추가 설명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 지문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배경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배경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주는 게 좋지만 배경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있는 그대로 파악해 주시면서 뒷부분을 읽으실 때 이 부분을 자꾸 되돌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단락은 정약용에 대한 설명이고 앞 단락과 동일하게 정약용이 그냥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를 열거의 형태로 파악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정약용에 대해서 보시되 유형원을 봤으니까 유형원과의 차이점을 잡으려고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노력을 해주시는 거죠. 산업공상이라는 것은 유형원과 동일한 것 같고요. 도덕적 능력이라는 것도 동일한 것 같고요.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발인원을 배정했다라는 것이 유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노비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했던 말을 토대로 보자면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거는 세모. 그리고 노비제를 폐지하자고 했던 유형원에 반해 정약용은 노비제를 유지하자라고 하고 있죠? 이건 차이점에 해당하네요. 이런 식으로 정약용의 정보, 주장을 쭉 정리해 본 다음에 유형과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게 끝이죠. 마지막 단락은 정약용과 유형원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 둘은 공통점이 참 많았다라는 걸로 지문의 내용이 끝나죠. 그래서 사실 이 가지문, 나지문 같은 경우는 그냥 읽다 보면 크게 어려움 없이 술술 읽힙니다. 근데 이러한 지문을 읽을 때 쉽다, 별로 어렵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용 정리해가면서 읽지 않는다면, 차이점 파악해가면서 읽지 않는다면 오히려 문제에서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소비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이 쉽다라고 그냥 막 읽지 말고 여기서 했어야 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한번 지금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빠르게 볼게요. 13번의 답 5번 선택지인데요. 시험으로 아니지요.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으로 선발해서 그 다음 과정들이 있는 거였습니다. 14번이요. 니은과 디귿만 보시면 될 건데요. 정답은 3번이죠. 디귿이요.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이다. 디귿이 도덕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를 구성하는 요건으로 보는 것이 도덕적 능력입니다. 그동안의 신분, 세습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답 3번 이렇게 오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모의고사에서 가장 눈여겨본 문제는 이 15번 문제인데 의외로 오답률은 높지 않아서 되게 놀랐었던 문제거든요. 이 문제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유형원, 정약용 이렇게 두 개 구별해서요. OX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다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맞췄든 틀렸든 반드시 이 연습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왜 얘는 O고 왜 얘는 X인지 이러한 것들, 이게 이렇게 될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웬만하면 단어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만큼 두 개를 연결해보는 연습을 수능 전에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3번에서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약용은 노비를 인정했죠. 그러니까 모든 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이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양반과 상민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지문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 쓰셔야 되는 건데 양반과 상민이에요. 천인이 아닙니다. 양반과 상민은 산업공상의 3인 체계에 속하죠. 그러므로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상하의 위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은 둘 다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죠. 개인적으로 16번 같은 문제는 보기를 읽기 전에 일단 이 글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해결해봐라 라고 말씀들을 드리거든요. 정답이 5번인데요. 5번에 보시면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유형원, 정약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앞에 리을과 유사하죠.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려고 했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이 16번 같은 문제는 보기를 읽은 다음에야 정답이 찾아지는 문제가 있고 지문만으로 정답이 찾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풀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 사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서 이런 형태로만 보여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킬러 문항이 많을 때는 문제에서 이것이 왜 오답인지, 어떻게 우리를 낚으려고 했는지, 내가 왜 이것에 낚였는지, 이것이 왜 나한테만 매력적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길게 해드렸었는데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많이 줄인 편이었기 때문에 몇 개의 문제에 대해서만 조심해야 될 포인트, 연습하셔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특히 지문의 난이도 자체도 예전 수능에 비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수월할 것이거든요. 제가 수능이 좀 쉬워진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자마자 아이들한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과거보다 훨씬 공부로 좋은 등급을 받기가 쉬워졌다. 그러니 이것은 완전히 타고난 1%의 아이들, 내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상위 1%를 유지했던 아이들한테는 슬픈 일이지만 대다수의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 남은 기간에 여유롭게 글을 읽으시면서 각 단락에서 화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화제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정보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꾸 눈으로 파악하려고 좀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수능에서도 지문 구조가 9월의 구조를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고 특히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단락이 매우 많을 것으로 소개가 되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배경 지식을 소개해주지 않는 지문들이 싹 다 킬러 문항으로 욕을 먹었었기 때문에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구분하는 연습을 철저히 해서 수능 시험장에서도 조금 여유롭게 지문의 구조,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